73세. 이 나이에 고등학교 교복을 입는다는 건 우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도 이 낡은 가방을 메고 떨리는 다리로 교문을 들어섭니다. 49년. 제가 이 문을 마지막으로 나선 게 49년 전입니다. 그때 저는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니, 죽였다고 믿었습니다. 49년 동안 매일 밤 그 아이의 얼굴이 제 꿈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아이가 앉았던 자리로 갑니다. 교실 맨 뒷자리, 왼쪽 구석. 그 책상 위에는 아직도 49년 전 그 아이가 새긴 낙서가 남아있을까요? 오늘도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들리지 않는 사과를 속삭입니다. 미안해, 영숙아.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게 있습니다. 영숙이가 그날 죽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제가 죽인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것. 2023년 3월 2일 서울 성북구 청운 야간고등학교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저는 교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입학 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합격 통지서를 받았지만 막상 이 문턱을 넘는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친구들이 설렘 반 긴장 반으로 교문을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30대, 40대로 보이는 직장인들도 보였습니다. 어눌한 한국말을 쓰는 탈북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73세 할머니 하나가 끼어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하지만 저는 이곳에 와야만 했습니다. 49년 전 제가 끝내지 못한 일이 있었으니까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저지른 죄를 속죄해야 했으니까요. 젊은 여학생 하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길 잃은 할머니인 줄 알았나 봅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신입생이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여학생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환한 웃음을 지으며 대단하다고 멋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고 교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49년 만입니다. 49년 만에 이 교정을 받습니다. 운동장은 예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아니, 제 기억이 부풀려져 있었던 걸까요? 교사 건물은 새로 지어진 것 같았습니다. 1974년 그때의 붉은 벽돌 건물은 온데간데 없고 하얀 페인트 칠된 4층짜리 콘크리트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치는 똑같았습니다. 본관 건물 2층, 왼쪽에서 세 번째 교실. 그곳이 바로 제가 49년 전 다니던 교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영숙이가 마지막으로 앉아있던 교실이었습니다. 입학식은 간단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짧은 축사, 재학생 대표의 환영사, 그리고 신입생 대표 선서. 저는 구석 맨 뒷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식순을 지켜봤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 학교는 나이도 국적도 과거도 묻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왜 이곳에 왔는지,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요? 아닙니다, 선생님. 어떤 일은 정말로 너무 늦어버린 겁니다. 49년이나 늦어버렸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반 배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2학년 3반으로 배정받았습니다. 제가 49년 전 다니던 반과 똑같은 학년, 똑같은 반 번호였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교실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는 동안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2층 왼쪽 복도 세 번째 교실. 문패에는 2학년 3반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교실 안에는 이미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당연합니다. 49년이 흘렀으니까요. 저는 교실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책상 배치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5줄에서 4줄로 줄어들었고 책상 간격도 넓어졌습니다. 칠판도 새 것이었고 교탁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창문의 위치는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교실 맨 뒷자리, 왼쪽 구석, 그 자리도 똑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그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49년 전 이 자리에는 박영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자리 바로 창문 쪽에는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영숙이가 앉았던 그 자리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책상 표면은 매끈했습니다. 새 책상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가락으로 책상 윗면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49년 전 영숙이는 이 책상에 샤프로 작은 글씨를 새겼었습니다. 영숙이 화이팅! 서울대 가자. 그 글씨는 이제 남아있지 않겠죠.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교사가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자기소개를 하면서 교실을 둘러보던 담임 선생님은 저를 보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학부모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학생이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진심으로 감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대단하다고 배움의 열정을 보여주셔서 다른 학생들에게 큰 귀감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움의 열정 같은 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49년 전 이 자리에 앉아있던 그 아이에게 사과하러 온 것뿐이었습니다. 첫 수업은 국어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교과서를 펴고 시 한 편을 낭독했습니다. 윤동주의 서시였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저는 그 구절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저는 49년 동안 부끄러움으로 살아왔습니다. 매일 밤 영숙이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영숙이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49년 전 제 손으로 제가 영숙이를 죽였으니까요.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학교에 왔습니다. 오후 5시 50분, 야간 수업 시작 10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교실 맨 뒷자리, 왼쪽 구석, 영숙이가 앉았던 그 자리. 저는 가방에서 필기도구를 꺼냈습니다. 빨간색 0.5mm 샤프 펜슬 하나, 초록색 공책 한 권, 49년 전 영숙이가 쓰던 것과 똑같은 물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샤프 펜슬로 공책에 글을 썼습니다. 매일 같은 글을. 영수가 미안해. 영수가 정말 미안해. 영수가 용서해줘. 수업 시작 전 10분 동안 저는 그 문장들을 공책 한 페이지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시작되면 그 페이지를 찢어서 책상 서랍 안에 넣어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갈 때 저는 그 종이를 꺼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그 종이를 작게 찢어서 변기에 버렸습니다. 매일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쉬는 시간에 앞자리 학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 좀 이상하다고 매일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뭔가 쓰고 혼자 중얼거린다고 혹시 치매 아니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치매라고 생각하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영숙이에게 사과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저를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상담실은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가 전부였습니다.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학교 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짧게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수업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다며 혹시 대학을 나온 건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을 나왔습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82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었습니다. 1974년 저는 이 학교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자퇴했습니다. 정확히는 도망쳤습니다. 영숙이를 죽이고 도망쳤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저 이 학교를 졸업하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책상 서랍에 넣어둔 종이가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넣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종이가 계속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제 종이를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그 종이에는 제 죄가 적혀 있었으니까요. 영수가 미안해. 내가 너를 죽였어. 그런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걸 읽었다면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청소당번 학생이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학생이 쓰레기통에서 제 종이를 꺼냈습니다. 종이를 펼쳐보던 학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교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끝이 다가왔다는 걸 느꼈습니다. 곧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49년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다음 날부터 학생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가 진짜 사람을 죽였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그냥 치매에 걸려서 헛소리하는 거라고 했고, 어떤 학생들은 매일 사과 편지를 쓴다고 했습니다. 영숙이라는 사람한테, 49년 전에 죽은 사람한테. 저는 그 소문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저는 정말로 영숙이를 죽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학생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도는 것 같다며 혹시 그게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49년 전에 제가 한 사람을 죽였다고, 이 학교 학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경찰에는 신고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고 실종으로 처리됐다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신고하라고 말했습니다. 49년이 지났지만 저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그게 맞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이 함부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속죄는 스스로를 가두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인정하고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49년 동안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영숙이의 얼굴이 나타나서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할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살인자니까요. 그런데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에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황순덕 씨 아니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제 본명을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혼 후 성을 바꾸었고 남편이 죽은 후에도 그 성을 그대로 썼으니까요. 황순덕이라는 이름은 49년 전에 버린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누구시냐고. 남자는 자기를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물었습니다. 1974년 청운고등학교 2학년 야간반, 자기는 이준호라고. 저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준호, 49년 전 제 옆 반학생이었습니다. 그는 박영숙을 좋아했던 남학생이었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가 오랫동안 저를 찾았다고, 49년 동안 찾았다고. 왜냐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박영숙이 실종된 그날 밤 자기가 뒷산에 있었다고.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계속했습니다. 그날 밤 자기는 영숙이한테 고백하려고 학교 뒷산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런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산사태가 일어났다고. 그리고 준호는 봤다고 했습니다. 창고 쪽으로 누군가 걸어가는 모습을. 그 사람 저였다고.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49년 동안 저를 찾았다고. 왜 그날 밤 창고 쪽으로 갔는지 물어보고 싶었다고. 혹시 영숙이를 봤는지 알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도망쳤습니다. 버스도 타지 않고 그냥 뛰기 시작했습니다. 73세의 몸으로 숨이 차도 다리가 후들거려도 저는 계속 뛰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현관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준호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밤 뒷산에 있었다는 것을. 곧 모든 게 밝혀질 것입니다. 이제 고백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49년 전 그날의 일을.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과는 조금 다른 진실을. 1974년 9월 13일.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24세였습니다. 결혼한 지 3년째였고 남편은 작은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아니, 운영한다기보다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낮에는 남편 공장에서 일했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제가 검정고시로 중학교 졸업장을 따고 야간고에 입학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학교 다니는 걸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공부해서 뭐 하냐며 집안일이나 제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우고 싶었습니다. 무언가 되고 싶었습니다. 평생 공장 노동자로 빚쟁이 아내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해 여름 학교에 화재가 났습니다. 본관 건물 3층 일부가 불에 탔고 주간부 3학년 교실 2개가 못 쓰게 됐습니다. 학교 측은 임시방편으로 야간부와 주간부가 교실을 나눠 쓰기로 했습니다. 주간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야간부는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같은 교실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박영숙을 만났습니다. 영숙이는 주간부 3학년이었습니다. 18세, 저보다 6살 어렸습니다. 영숙이는 교실 맨 뒷자리 왼쪽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야간 수업 때 앉는 자리와 똑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여기가 제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영숙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맑은 눈동자였습니다. 하얀 피부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교복도 깨끗하게 다려 입었습니다. 영숙이는 미안하다며
자기도 주간부인데 여기가 자기 자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연이라고, 저도 여기 안 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같은 자리를 공유하게 됐습니다. 영숙이는 책상 서랍에 메모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밤친구. 오늘 수학시험 망쳤어요. 저는 그 메모를 보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나 친구 괜찮아요. 다음에 잘 보면 돼요. 우리는 한 번도 만난 적 없었지만 메모로 친구가 됐습니다. 영숙이는 서울대학교 법대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은 판사가 되고 싶다고,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판사가 되고 싶다고 메모에 썼습니다. 저는 영숙이의 메모를 보며 부러웠습니다. 영숙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미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빚만 늘어가는 남편, 매일 반복되는 공장일,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난. 저는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우울증이라고 했습니다.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작고 하얀 알약이었습니다. 의사는 하루 한 알씩 먹으라고, 절대 과다 복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한 알로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알, 3알 점점 늘려갔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 그날 저는 학교에 약을 가져왔습니다. 낮에 복용하려고요. 하지만 깜빡했습니다. 약병을 책상 서랍에 넣어둔 채 하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학교에 왔을 때 영숙이가 제자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영숙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 약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열려 있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영숙이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지만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생각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내 약 때문이라는 게 밝혀지면 나는 끝이야. 학교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남편한테 들키면 맞아 죽을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비겁했습니다. 저는 영숙이를 업고 학교 뒷산으로 갔습니다. 뒷산에는 오래된 창고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영숙이를 그곳에 눕혔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있으라고, 깨어나면 그때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창고 문을 닫고 나오는데 누군가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 여자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민지였습니다. 강민지. 제 반 학생이었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린 22세 학생이었습니다. 민지는 제게 물었습니다. 거기 누가 있냐고. 저는 아무도 없다고, 그냥 지나가던 길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이미 다 봤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업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민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기도 그 안에 들어가 봐도 되냐고. 저는 안 된다고 가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영숙이가 누워있는 것을 봤습니다. 민지는 웃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민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박영숙이네요. 저는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민지는 자기도 영숙이를 안다고, 같은 동네에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지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영숙이가 자기 약혼자를 빼앗아 갔다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는 3년 전부터 한 남자와 사귀었다고, 결혼 약속까지 했다고. 하지만 그 남자가 박영숙을 보고 마음이 변했다고. 그리고 석 달 전 그 남자는 민지를 버리고 영숙이와 약혼했다고. 민지는 영숙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민지는 창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자물쇠를 재웠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민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숙이는 여기서 죽을 거라고. 그리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저는 미쳤다고 당장 문을 열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순덕 언니도 공범이라고. 언니가 영숙이를 여기 데려왔다고. 만약 경찰한테 말하면 언니가 살인자가 될 거라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민지는 맞다고 했습니다. 자기 말이 맞다고. 제가 영숙이를 창고에 가뒀다고. 저도 영숙이를 죽이려고 한 거라고. 저는 아니라고. 저는 그냥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모두들 제가 영숙이를 죽이려고 창고에 가뒀다고 생각할 거라고. 그리고 민지는 사라졌습니다. 어둠 속으로.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땅이 흔들렸습니다. 산사태였습니다. 저는 창고 쪽으로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창고가 있던 곳은 흙더미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영숙이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으로가 아니라 민지의 손으로. 아니, 결국은 제 손으로. 제가 영숙이를 창고에 데려갔으니까요. 제가 비겁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49년 동안 살인자로 살았습니다. 이준호를 만난 다음 날 저는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이준호가 저를 본 것처럼 다른 사람도 봤을지 모릅니다. 그날 밤 제가 뒷산에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민지, 강민지는 어디 있을까요? 49년이 지난 지금 민지는 살아있을까요? 만약 살아있다면 민지도 49년 동안 그 비밀을 안고 살았을까요? 사흘째 되던 날 담임 선생님이 제 집으로 전화했습니다. 학교에 안 나온다고 혹시 몸이 안 좋은지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곧 학교에 나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에 누가 왔다고, 황순덕 학생을 찾아서 온 사람이 있다고.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70대 할머니라고, 이름은 강민지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강민지, 49년 전 영숙이를 창고에 가둔 그 사람. 선생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내일 학교에 다시 온다고, 꼭 만나고 싶다고 했다고.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전 학교에 갔습니다. 교실이 아니라 상담실로 바로 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말했던 대로 거기에 한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백발에 깊게 패인 주름, 하지만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순덕아, 오랜만이야. 저는 그 목소리를 알아봤습니다. 민지였습니다. 49년이 지났지만 그 목소리는 똑같았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냐고, 왜 여기 왔냐고 물었습니다.
민지는 천천히 앉으며 말했습니다. 자기도 이 학교에 등록했다고 3학년으로.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필 이 학교에? 민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연이라고. 신문에서 제 기사를 봤다고. 73세 할머니가 야간 고등학교에 입학했다는 기사. 그리고 생각했다고. 혹시 그 사람이 황순덕이 아닐까 하고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왜 왔냐고. 49년 만에 무슨 볼 일이 있냐고. 민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과하러 왔다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지는 계속했습니다. 49년 동안 자기도 괴로웠다고. 매일 밤 영숙이 꿈을 꿨다고. 자기 손으로 창고문을 잠갔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다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물쇠만 잠갔다고. 하지만 나는 영숙이를 창고에 데려간 사람이라고. 49년 동안 나는 살인자로 살았다고. 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영숙이는 죽지 않았다고.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산사태가 일어난 다음 날 아침 민지는 뒷산으로 갔다고. 죄책감 때문에. 그리고 창고 털을 찾으려고 했다고. 하지만 창고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고. 흙더미만 가득했다고. 민지는 그곳에서 소리를 질렀다고. 영수가 하고. 그런데 대답이 들렸다고. 어디선가 희미한 목소리가. 민지는 미친 듯이 흙을 파헤쳤다고. 그리고 영숙이를 찾았다고. 영숙이는 살아있었다고. 창고가 무너지기 전에 깨어났고 창고 뒤쪽 작은 창문으로 빠져나왔다고. 하지만 산사태에 휘말려 다쳤고 정신을 잃었다고. 민지는 영숙이를 업고 산 아래로 내려갔다고. 그리고 영숙이를 병원에 데려갔다고.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영숙이는 어디 있냐고. 민지는 말했습니다. 모른다고. 영숙이가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민지한테 말했다고. 자기는 사라지고 싶다고. 그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민지는 영숙이를 도와줬다고. 영숙이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숙이는 사라졌다고. 새 이름으로, 새 인생으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럼 저는 49년 동안 뭘 한 겁니까? 민지는 말했습니다. 자기 잘못이라고. 자기가 나한테 말했어야 했다고. 영숙이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민지도 겁이 났다고. 경찰한테 들키면 자기가 창고 문을 잠갔다는 게 밝혀지면 자기도 감옥에 갈까봐. 그래서 민지도 49년 동안 침묵했다고. 그리고 영숙이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영숙이는 어디 있냐고. 민지는 말했습니다. 모른다고. 하지만 살아있을 거라고. 어딘가에서 새 이름으로 살고 있을 거라고. 민지를 만난 다음 날 저는 다시 학교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영숙이가 살아있다는 것. 49년 동안 저는 살인자가 아니었다는 것. 하지만 그럼 제가 겪은 49년의 고통은 뭐였습니까? 수업이 끝나고 저는 학교 뒤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이준호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저를 찾아왔던 그 남자. 준호는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도망가지 말라고. 자기는 경찰에 신고하러 온 게 아니라고.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왜 왔냐고. 준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자기도 고백할 게 있다고. 49년 전 그날 밤에 대해서 저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자기는 정말로 영숙이한테 고백하려고 뒷산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지만 영숙이는 오지 않았다고. 대신 다른 사람이 왔다고. 강민지가 준호는 민지가 창고 쪽으로 가는 것을 봤다고. 그리고 창고 문에 자물쇠를 채우는 것을 봤다고. 준호는 이상해서 다가갔다고. 그리고 물었다고. 뭐 하는 거냐고. 민지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고. 그리고 준호한테 말했다고. 안에 박영숙이 있다고. 준호는 즉시 창고문을 열려고 했다고. 하지만 민지가 막았다고. 민지는 준호한테 말했다고. 영숙이가 준호를 거부했다고. 준호의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영숙이는 이미 다른 남자와 약혼했으니까. 준호는 그 말을 듣고 멈칫했다고. 그 순간이었다고. 산사태가 시작된 것이 준호와 민지는 놀라서 도망쳤다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다음날 준호는 뉴스를 봤다고. 박영숙 실종. 준호는 49년 동안 자기 탓이라고 생각했다고. 만약 자기가 그때 창고문을 열었다면 영숙이는 살았을 거라고. 하지만 자기는 겁쟁이였다고. 민지 말대로 영숙이가 자기를 거부할까봐 그냥 도망쳤다고.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49년 동안 저를 찾았다고. 그날 밤 창고에 누가 있었는지 알고 싶었다고. 혹시 그 사람이 영숙이를 구했는지 알고 싶었다고. 저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영숙이는 살아있다고. 준호는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민지한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영숙이가 창고에서 빠져나왔다고. 민지가 구했다고. 그리고 새 삶을 시작했다고. 준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49년 동안 죄책감 속에서 살았다고. 저도, 민지도, 준호도. 하지만 정작 영숙이는 자유롭게 살았다고. 3일 후 담임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손에는 오래된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이게 학교 우편함에 들어있었다고. 황순덕 학생 앞으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발신인 이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전 첫 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아, 49년 만이야.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나야, 영숙이. 아니, 이제는 영숙이가 아니야. 내 이름은 김민정이야. 49년 동안 그 이름으로 살았어. 순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49년 동안 너한테 연락하지 못했어. 아니, 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나는 비겁했거든. 그날 밤 나는 네 약을 먹었어. 일부러 죽으려고. 아니, 죽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 그냥 그 삶에서 도망치고 싶었어. 아버지가 정한 약혼자, 나를 공부시키지 않으려는 집안, 판사가 되고 싶다는 내 꿈을 비웃는 모든 사람들. 나는 박영숙으로 죽고 싶었어. 그래서 네 약을 먹었어. 하지만 내가 깨어났을 때 나는 창고 안에 있었어. 누가 나를 거기 뒀는지 짐작했어. 너였겠지. 순덕아, 너도 무서웠겠지. 내가 네 약을 먹고 쓰러진 걸 보고 너도 도망치고 싶었겠지. 나는 창고 뒤쪽 작은 창문으로 빠져나왔어. 그리고 그냥 걷기 시작했어. 폭우 속에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때 산사태가 일어났어. 나는 흙더미에 깔렸어. 하지만 민지가 나를 구했어. 강민지. 민지는 나를 병원에 데려갔어. 그리고 나를 숨겨줬어. 경찰도 가족도 아무도 모르게. 나는 민지한테 부탁했어. 나를 죽은 걸로 해달라고. 민지는 그렇게 해줬어. 그리고 나는 서울로 갔어. 새 이름으로, 김민정으로. 나는 식당에서 설거지하면서 고시원에서 살았어. 그리고 검정고시를 봤어. 대학도 갔어.
판사는 못 됐지만 사회복지사가 됐어. 나는 49년 동안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았어. 하지만 순덕아, 나는 49년 동안 너를 생각했어. 너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너는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나는 비겁했어. 너한테 연락하지 못했어.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너는 49년 동안의 죄책감이 의미 없었다는 걸 알게 될 거니까. 그게 너를 더 아프게 할 것 같았어. 하지만 이제 말해야 할 것 같아. 순덕아, 너는 살인자가 아니야. 너는 그냥 무서웠던 거야. 나처럼. 우리 모두 그날 밤 무서웠어. 너도, 나도, 민지도, 준호도. 하지만 이제 용서할 때가 된 것 같아. 우리 자신을. 순덕아, 나는 이제 77세야. 너보다 4살 어리지? 나도 이 학교에 입학했어. 너처럼 졸업하고 싶어서. 49년 전에 못다한 걸? 우리 같이 졸업하면 안 될까? 49년 전에 못다한 걸 이제 같이 하면 안 될까? 나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학교 도서관에 있을 거야. 오면 좋겠어. 안 와도 이해해. 49년 동안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 미안해, 순덕아. 그리고 고마워. 네가 나를 창고에 둔 덕분에 나는 도망칠 수 있었어. 내가 나를 구한 거야. 영숙이가. 저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이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7시. 저는 학교 도서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49년 만에 영숙이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도서관은 조용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가 쪽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백발에 주름진 얼굴의 할머니. 하지만 그 눈빛은 49년 전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맑고 총명하고 꿈이 가득한 눈빛.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순덕아 왔구나.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49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저는 영숙이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영숙이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안아줬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괜찮다고.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서관에 있던 학생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49년 만에 전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영숙이는 매일 만났습니다.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카페에서 우리는 49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영숙이가 제안했습니다. 민지와 준호도 만나자고.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영숙이는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49년 동안 고통받았다고. 이제 같이 치유할 때가 됐다고. 일주일 후 우리 4사람은 학교 뒷산에 모였습니다. 49년 전 그 창고가 있던 자리, 이제는 작은 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벤치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벤치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49년 전 자기가 얼마나 질투심에 불탔는지, 영숙이한테 약혼자를 빼앗겼다고 생각했는지, 그래서 창고문에 왜 자물쇠를 채웠는지. 하지만 다음날 영숙이를 구하고 죄책감에 49년을 살았다고 준호가 말했습니다. 49년 전 자기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민지 말만 듣고 영숙이를 구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49년 동안 자책하며 살았다고 영숙이가 말했습니다. 49년 전 자기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그냥 도망치고 싶어서
모두를 속였는지, 그래서 모두가 고통받게 만들었다고. 그리고 저도 말했습니다. 49년 전 제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영숙이를 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는지, 그래서 49년 동안 살인자라고 생각하며 살았다고. 우리는 모두 울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용서했습니다. 민지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놓아주자고. 49년 동안 짊어진 짐을. 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잘먹고 무서웠고 실수했다고. 영숙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있다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같이 졸업하자고. 49년 전에 못다한 걸 이제 같이 하자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4년 2월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강당에는 4명의 노인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황순덕 73세, 김민정, 박영숙 69세, 강민지 71세, 이준호 70세. 우리는 모두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졸업생 호명을 시작하겠다고. 2학년 3반 황순덕. 저는 일어났습니다. 2학년 5반 김민정. 영숙이가 일어났습니다. 3학년 1반 강민지. 민지가 일어났습니다. 3학년 2반 이준호.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함께 무대 위로 걸어갔습니다. 49년 만에 교장 선생님이 졸업장을 하나씩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학교의 자랑입니다.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수했지만 용서했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졸업을 축하합니다. 강당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학부모들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안았습니다. 49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년 후, 우리 4사람은 함께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49년의 교실. 1층은 카페였고 2층은 작은 스터디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20개, 의자 40개, 그리고 벽 한쪽에는 4개의 졸업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늦게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포기한 사람들, 실수해서 좌절한 사람들, 과거에 얽매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다고, 실수는 끝이 아니라고, 용서는 가능하다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어느 날 저녁, 우리 4사람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대학도 같이 갈까?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준호가 말했습니다. 왜 안 돼? 아직 20년은 더 살 텐데.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같이 가자.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4개의 손이. 49년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약속. 하지만 이제는 할 수 있는 약속. 함께 늙어가는 약속. 함께 배워가는 약속. 함께 용서하는 약속.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약속. 창밖의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얗게, 깨끗하게, 마치 모든 과거를 덮어주듯이.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내일을 꿈꿨습니다.